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공유할 내용은요, 영양소 중에서도 탄수화물이 되겠고요. 어, 사장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지만, 저는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네, 해서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혹시 이거보다 이제 강의의 그 수준을 갖다 좀 더 높여달라 하면은, 네, 그런 다음 강의부터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은 결국은 이제 세포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모이게 되면 그게 이제 조직을 형성하게 되고 조직이 형성이 되면 그게 이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그 기관계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저희가 진료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순환계 따로 뭐 소화기계 따로 호흡기계 따로 해가지고 다 구분을 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은 그렇게 이제 퍼즐 맞추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포가 가장 건강을 하면은 조직이 건강할 거고 조직이 건강하면 기관이 건강하고 기관이 건강하면 기관계, 뭐 개체 이렇게 건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보면은 일단 세포는 이제 원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이제 CHO, 탄소, 그다음에 수소, 탄소가 주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이런 지방, 결국은 우리 몸을 이루는 거는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구성을 하는 걸 보시면은 일단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남성하고 여성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60%가 물로 채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20%가 단백질, 15%가 지방, 그리고 미네랄이 4%고 탄수화물과 비타민은 1%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저희가 먹는 거는 탄수화물을 20%씩 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백질 채울 부분을 저희가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지방, 다른 이제 영양소 많이 채웠을 때 그만큼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뭐 문제나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이 구성비를 생각을 해서 식사를 하시거나 영양소를 섭취하실 때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5대 영양소라고 해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아까 요 앞에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물이 60%를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물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6대 영양소라고 해서 물을 포함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탄단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해서 그래서 탄수화물은 보통 이제 신체에 에너지 공급을 하는 거고 단시간에 피로 회복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먹는 대로 바로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 주로 이제 근육을 이 주로 사용한 연료가 되겠고 단백질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대사가 되고 체내가 잘 조절이 되고 하려고 하면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탄수화물에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가야 될 게 이 세포 재생 주기거든요. 상담하시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 점막 세포 같은 경우에는 두세 시간마다 그만큼 위산이 나오고 또 위산이 나오면서 점막을 갖다가 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 점막 세포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세 시간마다 이제 주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구강 전마세포도 2, 3일이에요. 그래서 입병 자주 나시는 분들이 2, 3일이 지나도 계속 내가 입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입병이 나을 때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뭔가 이게 왜 우리가 하자 보수가 있을 때 원료가 있어야지 그걸 갖다 보수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사람 몸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세포는 3주인데 저희가 술을 갖다가 매일 같이 드시는 분들은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피부 각하 주기는 28일이고 혈액은 3, 4개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건기식을 갖다가 추천을 해드릴 때 상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3, 4개월 정도는
꾸준히 섭취를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약이 아니잖아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으로 해서 이제 건강을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3, 4개월, 적어도 3, 4개월은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근육 같은 경우는 6개월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하고 유지할 때 6개월 이상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요요가 안 생기는 데 도움이 되겠고, 뼈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2년 반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 재생 주기도 만약에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바로바로 재생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몸 이루는 데 영양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사진만 봐도 굉장히 군침이 도는 사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시면은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1g당 4kcal 에너지를 제공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뇌는 탄수화물을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는 뇌세포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이제 글리코겐과 지방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우리가 저혈당이 빠졌거나 하면은 얘를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근육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이어트 할 경우에 너무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그 단백질이 분해돼서 근육 형성되는 것다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꼭 함께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케톤증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양이 너무 적을 때, 저혈당이 빠졌거나 에너지원이 너무 없을 때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이때 지방이 불연소되게 되면 완전 연소가 안 되게 되면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또 우리 혈액이 또 탁해지고 그래서 엑시도시스 그러니까 산증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독특한 단맛과 향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향상시켜 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 베이커리 카페가 굉장히 많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희의 그 눈도 자극하지만 후각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면서 향미를 많이 풍기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은 이제 양날의 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다이어트, 특히 다이어트 하실 때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하게 됐다.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케톤 혈증, 지방이 불연소돼서 만들어지는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체액을 산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저혈당이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머리에 그 포도당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에너지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지럽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리고 근육도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무기력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원을 대체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이 너무 안 먹게 됐을 때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또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요즘은 솔직히 탄수화물 중독이 더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에너지 섭취가 너무 과잉으로 많아지면은 비만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저희 대사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이 탄수화물 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저희가 비타민 중에 솔직히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올바른 식습관을 갖지 않았을 때, 뭐 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탄수화물 굉장히 많이 먹었을 때 비타민 B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 대사 말고라도 다른 세포들이 비타민 B군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드럭머거라고 해서 내가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약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내 몸에 있는 영양소를 고갈시켜서 그로 인해 2차, 3차의 질환이 생기는 것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 많이 먹었다. 그럼 그만큼 대사를 위해서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고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상대적으로 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체 구성도 보았지만 사람이 먹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다른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종류를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는 다당류를 섭취를 하게 되죠. 저희가 밥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 근데 소화 효소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시중에 이제 저희가 먹는 이렇게 음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 아예 단당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당류는 당분자가 하나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흔한 단당류가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당류는 당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설탕이나 유당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올리고당은 3개에서 10개의 당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당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분이나 식이섬유나 글리코겐처럼 이제 당이 10개 이상 붙어 있는 거, 복합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보시더라도 단당류를 갖다가 저희가 먹었을 때랑 그냥 복합당을 먹었을 때 어느 게 더 혈당을 빨리 오를까요? 아무래도 단당류가 그 소화되는 과정이 짧기 때문에 단당류를 갖다가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혈당이 빨리 오르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도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복합당 다당류 형태로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양념을 하실 때도 그냥 단당류를 쓰시는 것보다는 올리고당류로 대체를 해서 쓰신다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그러니까 정제가 많이 될수록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섬유질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없이 그냥 칼로리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국수, 빵 이런 것들은 이제 나쁜 탄수화물에 속하겠고요.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은 이제 당분과 전분,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고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이제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적당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탄수화물을 저희가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은 좋은 탄수화물에 속하겠죠. 혈당 지수라는 말을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당뇨가 워낙에 당뇨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혈당 지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품의 혈당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음식을 먹은 후에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것을 혈당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음식의 혈당이 빨리 올릴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도너츠나 쌀밥 그냥 봐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 음식들 걔들의 혈당 지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너츠, 쌀밥 등은 포도당 혈당 속도를 갖다 굉장히 빨리 상승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현미 55 그리고 가을 야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혈당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어 과일, 야채 같은 거를 평소에 아니면 통곡물 같은 거를 좀 평소에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우리가 평소에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그래프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 뭐냐 우리가 그냥 흔하게 먹는 비스켓이나 칩스나 아니면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고요. 그리고 야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통곡물로 만든 빵이라든지 오트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 경우에는 그만큼 인슐린도 급하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당뇨에 갈 수 있는 뭐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하고는 이제 당뇨를 갖다 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당뇨 인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부터 지금 소아당뇨도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체 활동도 좀 더 줄어들고 하면서 점점 더 당뇨 인구가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내가 당뇨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당뇨라는 걸, 당뇨가 좀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제대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당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은 이제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혈중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거든요. 이게 방출이 되면은 이제 혈당이 높아지니까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이 포도당을 가지고 이제 각 세포로 가서 세포 안에 넣어주던가 아니면은 어 그 간이나 아니면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혈중에 이렇게 혈당 레벨을 갖다가 정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그 혈당 안에서 그 혈액 안에서 그 포도당을 갖다가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세포 안으로 넣어줌으로 해서 혈액 안에 있는 혈당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인슐린이라는 아이와 인슐린 그 수용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물쇠와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물쇠와 열쇠가 딱 맞았을 때 이제 게이트가 열리면서 세포 안으로 이제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고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음식 섭취하고 난 다음에 포도당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중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걸 다시 정상 범위 안으로 유지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결국에는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경우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세포가 그 인슐린을 갖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당뇨를 봤을 때, 당뇨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액 안에 혈당이 오르게 되면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때 인슐린이 불충분할 때,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아예 잘 안 될 때를 말하는 거죠. 부족하든지 아니면 인슐린 분비가 잘 되었는데 얘가 비효과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처럼 수용체가 얘를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적절하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의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그게 소변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당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는 이게 분비는 됐지만 세포에서의 인슐린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은 계속 높고 그리고 그 혈관 안에서 혈중 포도당이 높다 보니까 췌장 세포는 혈당이 아직 조절이 안 되고 있고 해서 또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혈관 안에 혈당도 높아지고 인슐린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밥을 먹었어. 음식을 먹었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됐지만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고혈당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배고프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뇨 증상을 얘기할 때 당뇨, 그다음에 자갈, 가식이 있잖아요. 그게 혈당이 계속 높고 세포 안에는 포도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포는 계속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식이 되는 거고요. 이 혈당이 높다 보니 얘가 이제 소변을 통해서도 당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때 물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끌고 나갑니다. 그럼으로 해서 다요,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거고, 물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갈, 예, 많이 갈증이 나서 물을 갖다가 많이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제대로 적절히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체중이 감소가 되는 그런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정상세포는 이제 혈당도 정상이겠고 이 인슐린 수용체도 정상이고 그래서 세포 내 포도당이 정상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혈관 안에 혈당도 유지가 되고 세포 안에도 포도당이 잘 들어와서 에너지가 잘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걸려버린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문을 못 열어주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혈당은 올라가고 또 혈중의 인슐린 농도도 상승하게 되고 세포 내는 포도당 유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도 잘 안 돼서 사람은 피곤하고 자꾸 배가 고파지게 되고 혈당에는 혈액에는 혈당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몸에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돌아다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을 먹었을 때 이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인슐린은 세포 안에 포도당을 넣어준 역할도 하지만 어, 들어가지 못한 잉여 당분을 내장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역할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에서 유리지방산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인슐린도 혈관 안에 많아짐으로 인해서 고인슐린 혈증이 걸리게 되고요. 이 고인슐린 혈증은 또 지방의 합성을 계속 촉진하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계속 높은 고혈당 상태가 되면은 췌장은 계속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계속 분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췌장의 베타 세포가 손상이 돼서 결국은 인슐린 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뇨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그냥 혈당의 문제만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당뇨도 일으키고 비만, 암, 뇌졸중, 통풍, 신장결석, 불안, 다낭성 난소증후군, 우울증, 불면증, 고지혈증, 그다음에 단 음식에 대한 갈망, 염증, 고혈압, 그러니까 온 전반 신체 전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요즘 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제가 식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카페 문화가 많아지면서부터 카페에 가서 예전에는 차만 마셨다면 지금은 꼭 함께 케이크를 같이 먹는다든지 빵을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게 되죠. 그럼 쉬지 않고 내 몸에 계속 탄수화물을 넣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해서 췌장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베타세포 손상이 오게 되고 결국엔 당뇨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다든지 이런 대사질환을 막고 건강하게 탄수화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식이섬유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5대 영양소라고 해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지방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 이제 물이 중요해졌고 이제는 이제 7대 영양소로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및 수분 등의 영양소와는 또 다른 생리적 기능이 이제 점점 밝혀지면서 제7의 영양소로 이제 식이섬유가 주목을 받게 됐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그 효능을 이제 인증을 받은 게 이제 식이섬유라고 보면 되겠고요. 식이섬유의 기능을 보면은 이제 체중 조절도 도와주고 탄수화물 흡수도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의 경우에는 얘는 수분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를 형성해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껌을 일단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일단 당분을 갖다가 흡착을 시키고 흡수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떨어뜨려서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부피가 팽창이 되거든요. 계열 형성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이제 식이섬유를 좀 드셔주시게 되면은 식사량을 좀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란 뭐냐 했을 때 채소, 과일, 해조류 등에서 다량 함유된 섬유질이나 이제 셀룰로스로 알려진 성분인데 옛날에는 얘가 이제 영양가가 없다고 해가지고 천대받던 아이였어요. 근데 점점 이제 식이섬유 효능이 밝혀지면서 난소화성, 이게 소화가 되지 않는 이제 다당류의 총칭을 얘기하고요. 얘는 사람의 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에 입증된 그 기능에는 이제 원활하게 배변 활동, 아무래도 이제 변의 부피를 갖다 증가시키고 장 운동을 갖다가 촉진시키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개선시키면서 체중 조절도 도움이 되고 또
탄수화물 흡수를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까지 기능이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과일이나 고화검, 해조류 등에 이렇게 많이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곡물, 뭐 현미, 귀리, 채소 이런 질긴 부분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물 흡수해서 젤을 형성해서 이제 부피를 이제 팽창시키고 포만감을 더 크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소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걸 지연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단단한 변을 부드럽게 하고, 그 담즙산과 유해 물질을 또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 및 소화기관 염증 같은 거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장내 유익균의 이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식을 잘 할 수 있고요. 또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량의 부피를 이렇게 늘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변량을 늘려서 이제 빠르게 변이 배출돼서 이제 대장이나 이런 곳에 독소가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장 내에서 정장 기능, 유해 요소들이 장벽의 접촉을 이제 빨리 배출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접촉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대장암이나 이런 걸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은 수분과 함께 콜레스테롤이나 당분, 지방 등을 흡수해서 배설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용성과 불용성의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파이버비츠 같은 경우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다 함께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식이섬유의 기능을 보면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원활한 배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변의 용적을 늘리죠. 변량을 늘리고 또 배설량도 증가하게 되고 장 안에 변이 오래 머무르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장벽을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배출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장 길이가 외국 사람들하고는 장 길이가 달라요. 다른데 점점 저희가 예전에는 뭐 야채 과일을 그래도 많이 먹었다 하면은 점점 서구식으로 많이 변하면서 지금은 야채 과일보다는 육류를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고기 종류는 질긴 음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육류 같은 경우도 부드러운 음식에 속하거든요. 탄수화물, 뭐 육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칠고 질기다 하는 거는 이제 통곡물의 껍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채소 중에서도 질긴 부분들이 저희가 말하는 질긴 음식이 되겠고 나머지는 부드러운 음식이다. 근데 점점 부드러운 음식을 점점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대장 질환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배설량도 증가시키고 속도도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고 그래서 대장 내에서 정장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고요.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성과 수용성을 함께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식이섬유 기능 중에서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기전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수분 흡수를 하고 계를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직접 흡착을 해서 배출을 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담즙산이 분비가 되면 담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을 소화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담즙산이잖아요. 근데 이 담즙산에 만들 때 원료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체내 그 원래 담즙산은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을 소화하고 흡수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어, 체내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가지고 담즙산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담즙산을 흡착시켜서 배설을 해버리게 되면은 담즙산을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또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장에서 짧은 사슬, 단체지방산
생산을 할 때 수용성 식이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단세지방산 자체가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효소를 갖다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첫 번째로는 콜레스테롤 흡착을 하고 배출함으로써 그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그 담즙산을 배출시킴으로 해서 담즙산의 원료가 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갖다 떨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단세지방산으로 인한 또 콜레스테롤 합성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착해서 나가듯이 마찬가지로 혈당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장에서 당분을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흡착을 시켜서 장 밖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대변을 통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소장을 통해서 이제 혈관으로 혈당이 흡수되는 것다가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갖다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식이섬유로 인해서 다른 영양소들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식이섬유 섭취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오히려 더 먹으라고 권장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영양소 흡수가 방해되는 건 아니야? 라고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음식으로 충분히 내가 식이섬유를 갖다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요즘에는 식품으로 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용성 식이섬유나 불용성 식이섬유 그 선택을 해서 드시면은, 예, 장 환경도 개선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내용이 별로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하면 많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탄수화물 내용 여기까지고요. 둘째 주는 단백질, 셋째 주는 이제 지방, 넷째 주는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혈당을 이거는 저희 어머니 경우인데, 저희 어머니가 당뇨세요. 근데 이제 약으로만 이렇게 계속 의존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만나고 처음에는 저희 신랑과 저희 아이를 갖다가 케어를 했는데, 이제 괜찮은 걸 보고 이제 저희 어머니의 당뇨도 제가 한번 케어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식이섬유하고 단백질을 제가 추천을 갖다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식이섬유를 갖다 식이섬유를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드시게끔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해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물론 다른 이제 더블엑스나 뭐 그 오메가3라든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영양소도 좀 도움이 많이 됐긴 했겠지만, 식이섬유랑 단백질을 갖다가 제가 추가로 드셨을 때 정말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을 지금 많이 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당뇨를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당뇨라고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평소에 이제 뭐 내가 체지방이 좀 많다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가족력이 있어서 당뇨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든지 하면은 식이섬유를 추천을 해드리면은, 설명을 해드리고 추천해드리면 이거는 반드시 좀 효과가 있거든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식이섬유를 좀 선택을 하게끔 도와드리면은, 예, 뉴트리라이트에 또 찐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빨리 끝났나요?